네, 안녕하세요. 황장군입니다.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파트너 커스터머 엔지니어로 그 파트너사가 기술 전략을 수립하거나 기술 역량 강화를 할 때 제가 그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발표된 데이터 플렉스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마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 또는 데이터를 다루시면서 그 데이터 사일로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세션을 통해서 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아가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가장 큰 어려움은 대부분 데이터 사일로 현상에서 일어나는 건데, 데이터가 여기저기 부서에서 생기기도 하지만 또 어렵게 하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구축을 해서 다 통합을 해도 여전히 각 부서는 또 다시 그거를 복사해 가서 각자의 일을 합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 굉장히 어려움들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 보안 측면에서 본다면 보안 정책이 한번 변경이 되면 다른 곳에 또 같은 방식으로 계속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특정한 멤버가 추가되거나 나갔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권한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여러 군데 다 같이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 사일로에서는 또 각각의 부서가 익숙한 도구로 연결을 하고 그 도구를 통해 분석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어떤 새로운 도구에 대한 러닝 커브나 또 회사 관점에서는 이네들에 대한 그 라이선스 비용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표준화도 표준화를 한번 이렇게 어렵게 다 맞춰놔도 결국은 또 다시 여기서 변종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럼 또 표준화를 해야 되고 이런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거버넌스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게 이제 각 부서의 데이터들이 한눈에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그 데이터들은 뭔가 중앙에서 통제하는 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이 결국은 데이터가 사일로로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지금 현 시대에는 많은 IT 기업, 그리고 비즈니스 기업들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부분 발전을 해왔고 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사일로 문제로 인한 그거로 인해서 데이터가 생각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미사용 데이터가 67%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뽑아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는 기업이 68%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자들이 이 데이터를 잘 믿지 않아요. 데이터를 믿지 않는 이유가 데이터 자체를 믿지 않는 것보다는 이 여러 데이터들이 같은 방식으로 품질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굉장한 그 데이터 한 건 한 건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다 보니 이 뽑은 인사이트가 좀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렇게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지 않고도 이 통합의 효과를 좀 볼 수 없을까라고 만들어진 게 이제 이번에 올해 출시된 데이터 플렉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데이터는 원래 있던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로부터 메타데이터를 모아서 가지고 있고 이 메타데이터에는 어떤 권한 관리에 관련된 또는 접속하는 엔드포인트에 관련된 또는 걔를 분석하는 툴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모아있고 중앙에서 얘네들에 대해서 가시성을 확보하면서 제어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마 저기 이제 설명되는 말이 지능형 데이터 패브릭, 아마 이렇게 이 말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를 조금 이해를 돕고자 제가 아마 다른 예를 좀 들어보면, 이거는 이제 특정 기업을 홍보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 다나와 지그재그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남성분들은 특히 아재분들은 다나와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여성분들은 지그재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두 개의 비즈니스의 특징은 본인이 최초 어떤 컨텐츠를 생성했다기보다는 다른 사이트에 존재하는 여러 상품 목록들을 여기에 모아놓고 이제 이 모아놓은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용자가 그 모아놓은 거에서 직접 눌러서 구매 액션까지 하게 만든 그런 서비스라고 보면 되는데, 데이터 플렉스는 약간 데이터에 있어서의 다나와 지그재그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보면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맨 밑에 스토리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실제 물리 스토리지, 물리 사일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리 환경이죠. 여기에는 데이터 종류로는 우리가 뭐 구조화된 데이터 또는 반구조화된 데이터, 전혀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 그리고 실시간으로 흘러들어온 데이터 다 커버가 되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GCP뿐만 아니라 다른 클라우드, 심지어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도 밑단에 존재하게 되고요. 그 위에 바로 올라가게 되면 논리적인 데이터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 물리 구성에 그 논리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 레이크 존 이런 논리 개념을 매핑을 다 시켜놔서 이 논리 개념을 한 군데 모아놓고 여기로부터 관리를 쉽게 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이제 데이터 수명중에 관리할 수 있고 보안 거버넌스, 그다음에 이 메타데이터로부터 뭔가 컬럼 정보를 가져오거나 또는 그걸로 접속을 하거나 또는 분석을 하거나 한 것들이 이제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뭐 기존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존 뭐 분석하는 빅쿼리, 데이터 플로우, 뭐 AI 플랫폼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스팍이라고 오픈 소스 진영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것까지 여기에 통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거버넌스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메타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개발자가 수작업으로 어떤 태깅을 해주는 게 아니라 구글에 있던 기존 AI 기술로 엔드포인트만 적어주면 얘가 자동으로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게 민감 데이터인지를 식별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분대를 돌아다닐 필요 없이 한 창에서 통합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분석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저 오른쪽에 이게 구글 콘솔에 있는 데이터 플렉스 화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작게 보이실 텐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보안 설정하고 그다음에 처리하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어딘지 브라우즈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애널라이저라는 좌측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실제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여기서 분석을 실행을 합니다. 지금 분석 실행하는 거 보면은 데이터가 빅쿼리인 것도 있고 또는 외부에 있는 하둡 같은 데이터가 그런 데이터를 스팍으로 하기도 하고 이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요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먼저 한번 이제 도입을 해본 업체들, 그 기업들이 도입을 해보니 이렇더라라고 좀 얘기를 해준 겁니다. 첫 번째 있는 데는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가시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보다 보니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파이프라인이나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이제 간소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굉장히 줄어든 거고요. 또 두 번째 업체는 한 창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게 그걸 데이터를 처리하는 팀에서 처리 로직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면 다른 값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단일창에서 모두 다 투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값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를 교정할 수 있고 또 모두 다 일관되게 작업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좀 효과를 봤고요. 세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모은다는 거는 결국은 좀 AI까지 가고 싶어서 하는 것들인데 이 데이터 패브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모았고 이거를 AI 쪽으로 쉽게 또 연결해서 더 고급적인 분석이나 인사이트 조치를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도이치뱅크 사례인데요. 도이치뱅크는 데이터가 일단 100베타가 넘습니다. 좀 많은 데이터죠. 그리고 50개 나라에 1,900개 정도의 지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데이터가 많은 거는 요즘은 이제 기계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 입장에서 가장 특히 거버넌스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거는 데이터가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거를 쓰는 부서가 굉장히 많을 때 이때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저기 보면은 50개 국가에 1,900개 지점 그러면 얼마나 다양한 데이터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쓰이고 있겠습니까? 그럼 결국 이제 거버넌스가 어려워지는데 이 데이터 플렉스를 통해서 도이치뱅크는 일정 정도의 이제 효과, 목적을 달성을 했죠. 그래서 달성을 보면 일단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데이터가 이렇게 막 생산이 되는데 이 데이터는 단순히 그냥 하나의 부산물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데이터를 자산화할 수 있게 된 거죠. 심지어 단순한 서버로그도 모두 아이디를 부여하고 그거를 데이터 분석에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자산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서마다 처리하는 방법이 달랐고, 그 다음에 또 뭔가 그걸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다 수작업으로 모든 거를 개발해서 붙여줘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데이터 플렉스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되게 심리스하게 다 연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그런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나 데이터 플랫폼이 완벽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감으로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 구멍을 메꿨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데이터 플렉스를 통해서 이 감으로 결정한 거를 한 번 더 데이터 기본으로 검토를 해보고, 아, 내가 감으로 결정한 것과 데이터가 뒷받침해 주는 게 두 개가 매치하네. 그러면 바로 결정을 하는 거고, 매치하지 않으면 좀 더 데이터 기반으로 좀 더 깊이 파보는 거죠. 이게 가능해진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운영이랑 분석 간의 격차가 좁혀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데이터를 다루는 분들은 굉장히 와닿는 부분일 거예요. 데이터 팀과 분석팀에 항상 이렇게 악유가 있는 게, 분석팀에서는 널값 하나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수점 넷째 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운영팀에서는 대량으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소거시키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악유할 게 아니라 데이터 플렉스에서 이 처리 절차가 스크립트가 그대로 다 공유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둘이 보고 그걸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조절된 거는 모든 조직이 일관되게 이걸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세 번째 교훈이고, 네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번째는 뭐 여러분들 굉장히 좀 오래됐긴 했지만 뭐 영화 있었죠. 레딧고라는 영화가 있었고, 또 더 오래된 노래는 레딧비라는 노래도 있었고, 결국 이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 가게 냅두자는 거죠. 있는 그대로 가게 냅두면서도 뭔가 이거에 대한 뭔가 거버넌스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거버넌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상충되는 요구사항이긴 하지만 이 상충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각 지방자치를 충분히 허용하면서도 중앙에서는 이 지방자치가 중앙에 얼라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교훈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 결국은 이제 종합적으로 딱 이 데이터 플렉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점을 세 가지로 딱 얘기를 해보면, 자유로운 선택, 지속적인 제어, 그리고 데이터 인텔리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부분이 아마 자유로운 선택일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어디에 구축을 할까라는 최초 결정을 할 때, 자, A 사냐, B 사냐, C 사냐, 온프레임이냐, 이때는 비교적 자유도가 있어요. 고심을 해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번 자, B사에 구축을 하고서 나중에 어떠한 비즈니스 요구, 어떠한 기술적 이슈 때문에 다시 C사로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옮기기 쉽지 않아요. 왜? B사에 이미 락인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데, 이 데이터 플렉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A사에 있든 B사에 있든 C사에 있든 온프레임에 있든 동시에 존재하든 상관없습니다. 데이터 플렉스는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통합하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은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나중에 번복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제어가 있는데, 이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언가 맞춰 놓아도 다시 틀어지거나 또는 또 각자의 방식이 있어서 뭔가 다른 웨이트를 주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가시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제어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격으로 같은 방법으로 제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인텔리전스는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가 논리적으로 데이터가 통합되는 관점에서도 사람의 공수가 많이 필요 없이 구글에 내장된 AI 기술로 자동으로 취합이 되고 자동으로 민감 데이터가 센싱이 되고 태깅이 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구글의 뒤에는 버텍스 AI라고 뭐 오토메일부터 아까 빅쿼리 ML 등등 AI에 특화된 서비스나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로 데이터 플렉스로 통합된 제품을 그쪽으로 다시 옮겨서 뭔가 재구축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 플렉스로 통합된 모든 데이터는 자연스럽게 버텍스 AI로 연결되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설정 정보를 통해서 그거를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 초기에 데이터 사일로로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좀 더 큰 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즐겨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데이터 플렉스가 아주 좋은 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클라우드 트랙의 세 번째 세션, 황장군님의 지능형 데이터 패브릭, 데이터 플렉스로 데이터 사일로 허물기 잘 들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돌아온 구글 클라우드에서 CEO로 일하고 있는 이정훈입니다. 장군님과 함께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남겨주셨던 질문을 살펴보고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볼까요? 보니까 데이터 카탈로그도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플렉스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이건 저도 약간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둘 다 메타데이터가 동작이 기반이 되는 건 같습니다.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데이터 카탈로그는 데이터의 총 목록을 모아놓은 장부, 원장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데이터 플렉스는 이제 단순히 리드 온리로 그거를 보는 것을 넘어서 거기에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플렉스는 좀 더 컨트롤 타워, 좀 더 광범위한 풀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플렉스를 좀 더 광범위한 풀셋으로 보면 되는군요. 그렇죠.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도 한번 볼까요? 데이터가 어디에 존재하느냐, 어떤 오픈소스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관계없이 모두 클라우드 데이터 플렉스가 현재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차트에서는 보이는데 맞게 이해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어떤가요? 이 부분 거의 실무를 하시는 분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맞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한다고 답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데이터 플렉스의 사상이나 아키텍처, 인터페이스는 모두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올해 제품이 나왔고 당장 현재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연결한다기보다는 지금 빅쿼리나 구글 안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오픈소스 중에는 스파크, 그 다음에 이것들이 동작하는 방식은 이제 아까 그 단일창에서 본다고 그랬는데 SQL 워크벤치와 주피터 노트북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QL 형태로 통신하는 것들,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에서 불러올 수 있는 것들은 현재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별 오픈소스 다 연결하는 거는 이제 시간이 가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부터 연결을 할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한번 써보고 싶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영업팀에 연락을 주시면 아마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혹시? 네,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게 지속적으로 확장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아쉽지만 라이브 Q&A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세션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세션은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해 주셨던 김정훈님께서 다시 등장할 예정인데요. 개발자에게 훨씬 더 쉬워진 버텍스 AI라는 제목으로 구글 클라우드에서 머신러닝 할 수 있는 버텍스 AI의 최신 업데이트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라이브 Q&A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